이제 적벽대전이 다가오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적벽대전은 양자강 이북의 세력이 남쪽 세력을 평정하려고 시도했던 거의 최초의 시도였다고 그래요. 조조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일단 형주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자기가 들어가면 금방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대로 됐죠. 그 다음에 형주를 먼저 뺏은 다음에 8번 땅을 먼저 뺏은 다음에 9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100만 대군이 진군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손권이 그냥 항복하는 게 플랜 A였습니다. 근데 이제 플랜 A가 안 되면 형주 지역에서 빼앗은 전함과 수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속전속결로 양자강으로 쫙 들어가서 한 방에 그냥 손권군의 수도 건업인데 여기가 지금 남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업으로 진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손권은 그때 당시 이제 뭐 나름 세력도 키우고 강한 수군을 육성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력 규모나 뭐 전체적인 국력이 조조한테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겠죠. 손권군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회의를 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이렇게 격론을 벌였죠. 이때 강경파 손권군의 신하 중에 강경파였던 사람이 참모 중에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침 그 용병대장 유비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유비랑 연합해갖고 한번 조조군에 맞서봅시다. 이런 계책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삼국연의에서는 이 모든 계책이 제갈량 것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노숙이라는 이 참모의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유비와 손권이 드디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제갈량이 처음으로 역사에서 활약하는 장면인데요. 유비군을 대표해서 제갈량이 손권한테 책사로 파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소설 삼국연의를 보면 제갈량이 막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네. 손권군의 신하들 중에 막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말로 깨부시는. 그래서 막 그 중국 사람들 그 특유의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의 고사가 인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관중과 아기가 뭐뭐 했으니 뭐 이럴 순 없고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면서 이거 나름 재밌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어쨌든 실제로 제갈량이 손권군의 신하들을 설득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손권은 이제 오나라 최강의 천재 주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주유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결국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병력 수를 따져보면 주유가 이끄는 병력이 한 3만 정도, 유비가 이끄는 병력이 한 10,000명에서 2만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유비가 뭐 병력이 아주 없던 건 아니었어요. 예. 당시 조조 병력은 100만까지는 아닌데 대략 한 20에서 24만 정도라고 하고 어떤 문헌 또 찾아보니까 뭐 많아야 10만이었을 것이다 이런 문헌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20만 정도를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래서 그 두 세력이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조조는 육상으로 진격을 안 하고 이때 배를 타고 빨리 쳐내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자기들이 우위에 있었으니까 병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수전을 고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는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조군이 이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배에서 싸우는 게. 항상 저 하북 지역, 저 북쪽 지역에서 말 타고 싸우고 이런 것만 하다가 수전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툴렀고 둘째로 싸웠던 곳이 굉장히 좀 길목이 좁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300 속의 상황처럼 돼가지고 조조군이 아무리 수적인 열세가 있었지만 첫 번째 교전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교전에서 패한 조조가 일단 진격을 멈추고 배를 멈춘 곳이 바로 적벽이라는 곳의 맞은편입니다. 북쪽 강가에 배를 딱 진열을 해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조조군 병사들이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배를 거의 처음 타는 사람도 많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조는 멀미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쇠사슬을 잘 해가지고 배들을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설 삼국연의 속에서는 뭐 방통이라는 유비군의 참모가 뭐 계책을 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상상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조조가 진 게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방에서만 살다가 이 남쪽은 완전 풍토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습지대도 많고, 그렇겠네. 예, 먹는 것도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보다는 뭐 물고기, 조개 이런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어패류의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있고. 아마도 이런 기생충이나 뭐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뭐 모기라든가 이런 게 전염병을 옮겼을 수도 있는데
조조군이 심각한 전염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거의 병력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막 고생할 정도였다. 뭐 이런 추정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권군의 장수였던 황계가 화공, 불로 다 불질러버리자 하는 계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 속에서는, 삼국연의 속에서는 이 계책도 뭐 주유랑 제갈량이 막 술 먹다가 뭐 그런 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제갈량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황계가 화공을 과하자는 계책을 냈고요. 거짓말로 조조군한테 항복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척의 전함에 인화물질을 가득 싣고 날씨 좋은 날을 기다렸어요. 이제 삼국연의 속에서는 뭐 제갈량이 동남풍을 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뭐 해가지고 원래 이때가 겨울이니까 북풍만 부는, 북서풍이 부는 시기였는데 뭐 제갈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풍이 불자 뭐 손권군이 유리해졌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 전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때 겨울인데 우리나라도 뭐 사만사온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때 당시 한 겨울이었는데 북풍이 불긴 하는데 한 사만사온처럼 며칠 뒤에 약간 따뜻해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남풍이나 동풍이 자주 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계책을 부리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좋은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저는 여기 나오는 황계를, 연의에 나오는 황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한번 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충신, 그리고 남자다잉, 이게 뭔지 좀 알 것 같은 그렇게 묘사가 돼갖고 항상 읽을 때마다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했었고. 그래서 뭐 소설 속에서도 뭐 황계가 일부러 매질을 당하는 장면을 엄청나게 연출하고 거의 반죽음, 초죽음이 그렇게 되죠.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동남풍이 부는 날 밤, 드디어 황계의 전함이 항복하는 척하면서 조조 함대 깊숙이 접근했고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고 배를 막 돌리고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고, 그 틈을 타서 주유가 이끄는 3만 명의 수군이 이제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죠. 그래서 조조는 정말 허무하게 수군을 다 포기하고 겨우 지상군만 수습하면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뭐 조조가 뭐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고 일부러 배를 스스로 불태웠다, 이런 설도 있긴 있어요. 배가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뭐 실패 원인은 실제로는 전염병 때문이다, 이런 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적벽대전이 허무하게 조조의 대패로 끝나게 되죠. 유비는 이때 뭐 했냐면 주로 육상에서 조조를 추격했습니다. 조조는 여기서 이제 그 본인 일생에서 가장 큰 참패를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군대가 전염병, 뭐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조조는 이제 뭐 정예병력을 많이 살리긴 했지만 조조 스스로도 겨우 추격망을 벗어나서 도망갔을 정도로 패배를 하고, 일단 조조는 쉬러 올라가죠. 수도 허창으로. 사실 이 적벽대전에서 유비가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전공을 세운 건 다 손권의 주유가 이끄는 병사들이었고, 다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벽대전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유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안정적인 세력 확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얻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형주 지역의 영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씨앗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유비 입장에서는 나도 그래도 한 가닥 했으니까 손권 형님 저도 좀 이렇게 챙겨주이소,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손권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다 했는데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어쨌든 뭐 역사 기록에 따른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손권 입장에서는 땅을 빌려줬다, 형주 지역의 뭐 일부 지역을 떼서 줬다 라고 손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형주 지역의 유비가 겨우 털을 잡았고요. 이쪽이 그래도 뭐 물산도 풍부하고 이런 지역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유비가 이때 여기서 형주 지역에 있던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게 됩니다. 황충, 위연 같은 나중에 아주 맹활약을 하는 유비군의 장수들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발탁이 되고요. 마량이라는 사람, 그 백미라는 마량. 고사성어의 주인공인 마량과 그 동생은 이제 흥미였겠죠. 마속이라는 이런 인물들도 영입되고 하면서 인재도 점점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방통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책략가도 이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방통, 제갈량, 기존에 있던 관우, 장비, 조은, 황충 하면서 딱 이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올스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되었군요. 게임상에서는 이 5명만 있어도 사실 다 쓰는데, 그러네. 전 중원은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이제 세력을 겨우 안정시킨 유비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기에 따라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는 드디어 유비가 계속 지기만 하다가 드디어 창업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성공 스토리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 관계상 예. 조금 빠르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성공했겠지 뭐. 그렇죠. 유비의 핵심은 이 앞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렇군요. 마침 이때 당시 그 서쪽 지역, 이게 번호로 치면은 7번입니다. 땅이. 예, 숫자 7번 땅. 완전 서남쪽 이쪽 지역인데요. 이거를 뭐 익주라고도 하고 보통은 촉 이렇게 부릅니다. 서촉. 예, 서촉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서촉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유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어질지만 좀 우유부단하고 뭐 좀 용맹함이 많이 부족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나약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또 조조가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조조는 일단 남쪽이 막히자 바로 그 군대를 1번 땅 지역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남쪽을 일단 안정시켜놓고 맨 왼쪽 서북쪽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말들과 함께 뛰놀고 있는 마씨 일족들이 있었는데 그쪽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마초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독실님이 노래까지 불러주셨죠. 마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장이 거기서 이제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조조가 서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촉 지역으로 진군하는 도중에 한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6번 지역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지역에 그 장안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길목에 한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촉이라는 땅의 특징이 거의 강원도 같은 데예요. 산길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 길목 중에 하나가 한중이에요. 한중. 이 촉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한중을 들어가야 돼. 한중이 유방이 처음에 그렇죠. 근거지로 삼았었던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실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데 중에 하나고 한중 땅이. 맞습니다. 지금 근데 그 1번에서 7번으로 내려가는데 한중을 거쳤는데 한중이 6번이라고 하셨어요? 4번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제가 완전 네네. 잘못 말해요. 4번 지역입니다. 4번 지역.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숫자에 약한 문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쪽 지역으로 이제 침공에 내려오는 거예요. 네. 조조가 1번부터 쭉 내려오다가 한중을 이제 침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장이 크게 놀랍니다. 조조가 이제 드디어 이쪽도 손을 뻗쳤구나. 예, 남쪽이 막히니까 일로 오는구나. 그래서 온갖 대책을 논의하다가 그때 마침 장송이라는 인물이 이름 장송이야. 유비를 용병으로 갖다 씁시다 하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장송이 나쁜 놈이야.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이 장송이라는 사람이 이제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유비랑 거의 내통하는 내부 스파이였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 장송이 이제 유비를 모시려고 이미 계획을 미리 짜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뭐 유비가 이런 짓을 자주 했거든요. 유비 원래 업종이 그 용역 업체거든요. 예, 용병 업체로서 이제 용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거니까 이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갖다 씁시다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유장은 많은 신하들이 그러다가 혹시 저놈이 딴 마음 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만류를 했지만 어쨌든 유장 입장에서는 뭐 조조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211년 유비는 갑자기 땡큐 원래 먹고 싶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초청을. 예, 그래서 막 지역 갈 때마다 백성들이 막 환대를 해주고 유장이 막 두 발로 뛰어나와서 유비를 맞이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유비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제갈량, 뭐 관우, 장비 등은 다 남기고 갔습니다. 참고로 제갈량은 뭐 삼국 연의 속에서는 온갖 계책을 다 내는 사람인데 실제 정사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래? 예, 항상 내정을 잘하고 예, 항상 잘한다는 뒤에 남겨 있습니다. 뒤에서 내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이때 따라갔던 참모가 이제 방통이라는 책략가였고요. 유비는 이제 그 유장을 만나서 한 100일 정도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또 술을 맞고 막 이렇게 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유장이랑. 그런데 이제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때 방통이 두 가지 계책을 내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기습하자. 유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쳐버리자. 근데 이제 유비가 또 이건 거부합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닐세. 유비의 그래요? 특징이죠. 예. 네.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두 번째 계책은 뭐냐? 일단 그러면 바로 치긴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주 지역에 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갖고 돌아간다고 하고 그러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자. 요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그 계책을 택하게 되죠. 이렇게 막 이거저거 뭐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이에 유장도 뭔가 눈치를 챘어요. 이거 속임수고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왜냐면 이제 유비가 조조랑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 그렇네. 그리고 갑자기 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때가 거의 유비 인생의 황금기. 그렇군요. 유비가 싸웠다 하면 이기는 시기입니다. 오. 네. 유비가 사실 연전연패의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패배왕. 연승 기록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한 번 이기고 한 3번 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거의 연승을 거둬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결정을 유비가 안 하지 않았을까. 유비만 없으면 되는군요. 유비가 안 하고 방통이나 이런 참모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전연승을 거뒀고요. 동시에 214년경에 유비는 관우만 형주 지역에 남겨놓고 제갈량, 장비, 조은 등한테 총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곳곳에서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유비의 병력이. 그래서 유장은 결국에는 사면이 거의 포위가 되다시피 했고 나중에 항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비가 익주 지역에 촉 지역에 들어간 지 약 3년 만에 드디어 유비가 꿈꾸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비옥한 토지와 천혜의 방어 환경을 지닌 촉 지역. 네. 이 지역과 또 형주 지역을 동시에 해가지고 제갈량이 꿈꿨던 그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창업해서 주식회사 상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김앤장을 따라해서 촉앤한. 촉앤한. 예, 적절하고만. 예, 주식회사 촉앤한이었습니다. 예. 뭐 이 이름은 사실 나중에 붙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리와 명분 그렇게 중요시하더니 유장을 속여갖고 이렇게 땅을 뺐냐. 마지막 순간. 이거는 항상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논란이 어쨌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꿈을 이룬 유비는 드디어 인생의 거의 말년에 가서야 조조 공포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중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한중 공방전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조조가 한중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일생일대의 라이벌. 조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렇군요. 자기한테는 라이벌이었던 조조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거의 뭐 몇 년 동안 216년부터 217년까지 군대 모으고 군수물자 모으고 한중을 공격할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요. 218년에 드디어 약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비답지 않죠.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나갑니다. 유비도. 5만 명. 예. 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갈량은 이제 남아서 성도를 지키는 역할이었고 관우는 계속 형주를 지키고 있었고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이제 법정이라는 참모가 있어요. 유장의 수하였다가 귀순한. 이때 이제 유비가 굉장히 인재가 풍부해집니다. 유장 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영입을 해가지고 뭐 장비도 있고 마초도 있고 마충, 위연, 조은 등등등등의 삼국지 최강의 올스타 장군들을 총출동시키죠. 그러자 이제 조조는 이 동북 쪽의 올스타를 또 총출동시킵니다. 예. 조조에서 가장 유명했던 최강 맹장 중에 하나인 하후연을 필두로 해서요. 서황, 장합, 조홍, 조휴 등 최강 멤버를 또 역시 수비군을 꾸리죠. 그래서 조조도 이때 이제 장안 정도까지 다가와가지고 한중 바로 뒤에서 여차하면 한중으로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이제 승기를 잡게 되는 전투가 정군산 전투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유비답지 않은 전투를 한 전투였습니다. 정군산 근처에서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곳을 쉴 새 없이 유격전을 전개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아마 이때도 전략을 지휘한 건 유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비는. 법정을 비롯한 참모진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이때 유비의 상대는 하우연입니다. 하우연이라는 굉장히 맹장과 바로 같이 싸웠던 장수가 장합입니다. 장합. 그래서 유비군은 야밤에 하우연 진영을 사방에 포위한 다음에 울타리에 막 불을 지르면서 공격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하우연은 그때 당시 남쪽을 수비하고 장합은 동쪽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유비 주력군이 일단은 동쪽을 막 집중 공격하자 하우연은 동쪽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 병력 절반을 동쪽의 하우연한테 보내줍니다.
그러자 유비군이 다시 공격 방향을 바꿨던 것 같아요. 자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상이 가미된 겁니다. 이거는 삼국연의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에 불을 지르며 공격하자 흥분했던 하우연이 불을 끌어 성 밖으로 막 달려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막 장합이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했지만 맹장 하우연이 결국 튀어나갔고요. 이 하우연을 발견한 또 하나의 촉진영의 맹장 황충이라는 장군이 하우연을 발견하고 북을 올리면서 총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었던 하우연이 이때 사망하죠. 삼국연의에서는 뭐 황충이 하우연을 베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정사에는 그 정도까지 자세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고대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총사령관이 죽었다는 거는 엄청난 패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는 이 전쟁에서 거의 처음으로 조조의 정예병력을 맞아서 이렇게 참패를 안겨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몇 번 조조 군대를 몇 번 물리치긴 했어요. 신야에 있을 때 하우동 군대를 물리친 적도 있고 했는데 이 정도로 대규모 정예병력 싸움에서 크게 이긴 것은 아마 이게 최초가 아닐까 싶고요. 예. 이렇게 하우연이 죽자 크게 놀란 조조가 직접 한중으로 납치했습니다. 그저 유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비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조조가 직접 왔습니다. 이번엔 안 도망갔구나. 살짝 물러섭니다. 완전 도망간 건 아니고 유비가 바로 맞닥뜨리면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주변에 있는 요충지들을 빠바박 점령하고 대치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역시 유비답진 않았어요. 아마도 주변 참모들이 잘 계책을 짰겠죠. 수비하는 쪽이 유리했으니까 수비태세를 갖췄고요. 유비와 조조가 이 한중 근처에서 계속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조가 결국에는 딱 형세를 보니까 지형이라던가 병력 상황을 딱 봤을 때 이 모두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병력을 물리기로 합니다. 이때 물러날 때 작전 암호가 계륵이었다고 그래요. 계륵. 그래서 나오는 예, 그게 이제 그 계륵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는 유래가 되는데 이 계륵이 이제 그 맛있는 닭갈비 아닙니까? 닭갈비. 예, 근데 이제 닭이라는 생명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갈비만 보면 별로 이렇게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의 갈비 부분 보면 사실 별로 살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또 베어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이 먹자니 먹을 것은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 이런 의미에서 계륵이라는 암호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중이라는 지역이 조조한테는 크게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유비한테는 여기를 뺏기면 그 촉지역 전체가 다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그냥 병력을 뒤로 물려서 한중을 버리고 이 장안 인근에서 수비선을 갖추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유비 입장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조랑 맞짱 떠서 이기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한중은 유비 차지가 되었고요. 이후 위나라는 다시는 한중 지역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219년 가을 유비는 드디어 헌제한테 자기가 역적을 소탕했다라고 표를 올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황제의 밀명을 받고 이렇게 떠돌았는데 이제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기죠. 뭐 소탕입니까? 그냥 잠깐 뒤로 물르게 한 건데. 자기 정통성을 준 거예요. 네, 지켜야 그렇죠. 됐다 황제가. 그래서 그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황제의 밀명도 이때야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한 1% 정도 완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괜히 그 얘기했다가 헌제 목 달아나면 어떡해. 그렇네. 근데 안타깝게도 유비는 이게 마지막 황금기였어요. 이 황금기가 길어야 한 5, 6년에서 한 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좀 보이는데 이후 유비가 굉장히 빠르게 몰락하죠. 먼저 관우가 죽습니다. 관우가 한 이때쯤에 또 형님이 막 서쪽에서 조조를 때려부시고 있으니까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형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5번 지역을 위협할 정도까지 크게 적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만 명을 막 포로로 잡고 이런 무공들이 있는데 그런 다 생략하고요. 하지만 조조가 누굽니까? 천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손권을 꼬드겨서 관우의 뒤통수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 관우랑 유비가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던 손권이 새로운 젊은 천재 육손이라는 장수를 보내가지고 이 텅 비어있던 형주 지역을 손쉽게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잃은 관우가 정말 비참하게
성곤한테 사로잡혀서 목이 잘리죠. 예, 이게 2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220년 1월에는 조조가 죽습니다. 뭐 이것도 삼국연의에 보면 막 관우의 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가 뭐 병을 얻었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220년 1월에 조조가 사망을 했는데요. 조조는 이때까지 황제는 아니었는데 그 큰아들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에 오릅니다. 220년 10월경이었고 221년 4월 이때 이제 촉앤한 컴퍼니 대표 유비가 한나라의 명맥을 계승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도 황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비가 관우에 대한 복수전을 나서죠. 이것도 되게 짠한 것 같아요. 다 말렸습니다. 전략적으로나 뭘 봐서나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조조가 제일 센데 작은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네. 위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또 이제 관우가 자기를 이렇게 믿고 따라줬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로 쳐들어가는 게 221년 7월경. 근데 시작부터 망하죠. 같이 오나라로 쳐들어가자 했던 장비가 부하들한테 살해당하는 사건도 이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여기서 또 큰 실책을 범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또 군사 운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참모들의 말을 안 듣고 이때 이미 참모들도 많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방통도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촉정벌전 하다가 죽었고 법종도 사망했고 제갈량은 계속 후방을 지키는 역할만 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비가 직접 나갔다가 크게 참패를 하죠. 뭐 육손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잘 짜가지고 유비가 오나라 영토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유인을 한 다음에 유비가 거의 500리에서 600리에 걸쳐서 진영을 펼쳐 있어서 병력이 분산된 틈을 타 습격을 가죠. 그래서 거의 몰살당하는 수준으로 유비가 참패를 했고 여기서 이제 병을 얻은 유비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짧은 유비의 황금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유비 관우 장비가 차례로 사망하는 걸로 몰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비의 리더로서의 덕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들으셨지만 딱 봐도 군사적 재능이나 어떤 행정적 재능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병술에 정말 서툴렀는데요. 제가 읽은 책이 이제 유비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거에 따르면 정사에 기록된 유비 전투 22회를 분석했습니다. 몇 승 몇 패였을까요? 정사에 기록된 거요? 예. 9승 13패. 괜찮네.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뭐 9승 13패를 괜찮다고 봐주시면야. 예. 앞에 계속 얘기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유비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승 13패. 아니 뭐 이긴 것들이 있긴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이긴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큰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다 지고 막 그랬으니까 9승 13패였고요. 그리고 이제 일가족이 잡혀간 사건, 그러니까 일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만 4회. 이 정도였으니까 군사적 책략은 정말 조조에 비하면 형편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업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조는 자기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농지개혁 정책을 한다거나 조세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비는 뭐 이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뭐 남아있는 게 뭐 제갈량이 법령을 뭐 성문법을 이때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서 뭐 내치에 힘썼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뭐 유비가 시켰다는 기록도 없고 이런 데는 굉장히 무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비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인재 이용? 인재 등용? 등용을 하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졌으나 지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실패했으나 실패하지 않고 온갖 좌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것. 이게 사실은 유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한 4번, 5번 말아먹고 빚도 한 4, 5억씩 지고 처자식 고생시키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도전을 유비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바뀐 회사만 한 6번 정도 되고요. 공손찬, 도겸, 여포, 조조, 원소, 유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40대 후반까지 뭐 아무것도 거의 이룬 거 없는 정도로 뭐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대기업 부장님급 정도는 이뤘습니다만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만 다니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가 넘어서까지도 자기가 꿈꾸었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도전했다는 것은
어쨌든 높이 살만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런 지경에 처해서 나이 40대 후반쯤 되면 이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텐데 유비는 어쨌든 끝까지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유비한테 가장 리더로서의 덕목이다라고 후대 역사가들이 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리더로서의 덕목은 자기 부하들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의리라고 하죠. 의리. 예. 의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비는 지위가 낮은 선비한테도 예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대하고 자기 손님들을 항상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쭉 들으셨는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비만 나타나면 막 잘 대접해주고 자꾸 따라다니고 이러잖아요. 예, 요게 아마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도 굉장히 잘 대우했기 때문에 병사들조차도 일반 병사들도 유비를 굉장히 잘 믿고 따랐습니다. 작전에 서툴러서 맨날 패했는데 신기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가 다시 모입니다. 기적처럼. 그래서 여포나 조조한테 패배해서 쫓겨난 다음에도 금방금방 수만 명씩 모이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것도 보면 유비가 베푼 은혜에 감동한 병사들이 기꺼이 유비를 위해서 나섰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비한테 가장 본받을 만한 거. 이건 뭐냐면 백성들,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유비는 단 한 번도 세금을 가혹하게 거뒀다거나 뭐 이렇게 주민들을 수탈했다거나 뭐 학살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베풀고 세금을 적게 거두고자 했다라는 게 세간의 평가고요. 특히 조조가 이제 형주 지역으로 남하할 당시 그 형주 지역의 백성 10만 명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이 장면은 정말 리더로서 가장 본보기가 될 만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권 5년 동안 4년인가요?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뭐 가장 큰 예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선장이 이제 뭐 승객들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거나 배를 뭐 구조하거나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 역할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걸 따져봤을 때 바로 이런 정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이렇게 말했죠.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비를 좋아했던 이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가짐 하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유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정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비의 가장 큰 장점은 무능했지만 의리 하나는 짱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했다는 그런 자세만큼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황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비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다느니 뭐 배신을 많이 했다느니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조에 이어가지고 계속 카메오로 출연했던 유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유비가 역사적으로 좋게 평가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깡쌤이 분석도 해주셨는데 길게 했습니다, 그죠? 깡쌤이 생각하실 땐 그러면은 이제 짱 특집이잖아요. 예. 조조랑 유비 중에 누가 그렇죠. 짱, 그럼 이제 진짜 짱 토론을 한번 해봐야죠. 여기서 토론. 조조처럼 유능은 하지만 마음이 못돼 처먹었고 사람을 도구처럼 활용할 줄 아는 군주가 있고요. 유비처럼 능력은 거의 없지만 굉장히 무능하지만 마음씨가 정말 어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군주가 있습니다. 둘 다 대통령 선거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거 현실 정치 절대로 연결시키지 말다. 전혀 연결도 실제로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막 억지로 막 연결시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기호 1번은 이제 조조. 기호 2번 유비. 딱 보니까 조조는 뭔가 좀 잔인해 보여. 나빠 보이는데 어쨌든 일 처리를 잘할 것 같고. 능력은 잘하고. 잘할 것 같아. 두 번째는 유비인데 모르겠다, 진짜. 얘는 능력이 너무 없어 보여. 근데 뭔가 이제 인재 등용이 뭐 업적도 별로 없고. 근데 내가 신하인 거예요, 아니면 백성인 거예요? 이 국민입니다. 국민 그냥 투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그러면 만약에 신하라면 독실님은 일단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려운데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조조가 2, 3, 5, 6번, 2, 3, 5, 6번을 다 평정한 이후로 그 이후로 그 땅은 전쟁이 없었어요. 위나라는 그렇죠. 쳐들어와도 다 네. 방어를 하고 혹은 요격을 나갔었지.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입장에서 물론 징집당한 것도 있었고 이제 징병도 있었고 했겠지만 네. 뭐 세금도 내고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비 아래 백성들은 유비를 마음으로 참 사랑했겠지만 뭐 같이 뭐 피난 갈 때 같이 따라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굉장히 많은 이제 난리를 겪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백성 입장에서는 일단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조조를 지지하는 것이 일단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난주에 하셨을 때 유능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많이 펼쳤고. 경제 발전. 그런데 오히려 신하 입장에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 선택할 것인가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도 하고 답답해 죽기도 하고 유비 신하들이 되게 또 간곡하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아니, 경제 발전이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비가 정의롭다는 건가요? 그렇죠. 조조 같은 적폐 세력이 왜 조조가 적폐 세력이야? 그렇지. 왜? 천륜을 어기고 천자를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울밖에 없는 대의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야 그게? 반면 어쨌든- 저희 유비 후보님께서는 예. 비록 경제적인 능력은 조금 딸리지만 아니면 제갈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갈량이 있다. 제갈량이 있는 유비냐 없는 유비냐에 따라 달라. 그런가? 이게. 그래서 주변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긴 있고, 그리고 제갈량이 무엇보다 탈당해가지고 3번으로 나오면 제갈량을 뽑겠는데. 저도요. 심지어 유비조차도 자기가 죽을 때 유선을 돌볼 만하면 돌보고 아니면 네가 황제를 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리고 주변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게 이런 공감 능력 같은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미덕 아니겠습니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뭘 얘기해도 뭐 그냥 다들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자기 얘기하는 생각이니까. 거예요. 깡스 몇 번? 1번, 2번. 저는 당연히 2번이죠. 독실이.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 그냥 리더라고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제가 좋아했던 리더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냥 능력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정치에 있어서 리더가 되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2번? 그래서 김도인. 합당합시다, 저희. 이건 뭐 너무 말하기가 어려운데. 1.5? 그래요? 죽을 척할 겁니까? 아니, 기호 3번 동탁. 3번 동탁. 유비의 능력이 저희가 항상 지도자로서의 그 덕량이라고 할까? 인품이나 도덕적 능력이 그냥 착하거나 공감 능력으로 보기가 쉬운데 통치하는 능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통치자이기 때문에 뭐 성격으로 저희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능력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기반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인심으로 감화시키는 게 되는 거지 무능하고 도덕적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비 자체를 도덕적 능력을 갖춘 사람 뭐 이렇게 동격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굳이 뽑으면 2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능하게 아니, 왜 무능합니까? 제갈량 국무총리, 관우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엉망진창됩니다. 몇 년도의 유비고 몇 년도의 조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지사장님은 그러면 당연히 1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적폐 세력을 처단하거나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개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뭔가 유하고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나도 근데 1번. 솔직히 1번으로 갈 뭐야 이 자식들. 뭐야 이거. 박쥐 아닙니까? 아니 1번과 2번에서 2번을 지금 설명을 해주실 때 너무 패배왕 너무 심하게 했어. 근데 유비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나는 조금 과장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방송을 위해서 과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답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유비 팬들은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뭐 더 다양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긴 한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15초씩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유익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흥미롭네. 인물 중심으로 조조 따로 유비 따로 해가지고 네. 같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
뭐 소설적인 역사라기보다는 뭐 소설을 우리가 더 떠오르기 쉽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본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삼국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물 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깡쌤이 이걸 준비했던 중요한 이유는 짱 아닙니까? 짱? 우리 시대에서 짱. 우리가 또 그걸 이제 새롭게 뽑는 시기이기도 한데 과거 고대 역사에서부터 이러한 짱들의 인물됨이나 어떤 성품이나 능력에 대해서 현실을 좀 반추할 수 있게끔 좀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유익하게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오늘도 정말 재밌게 들으면서 오늘 들은 건 이제 후반부까지 갔잖아요. 지난번과 다르게. 삼국지라는 소설,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를 기준으로 말할 때 소설이 주는 매력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흥망성쇠가 다 있으니까.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서도 그걸 느꼈었고 어린 나이에선 관우가 죽고 얼마 안 지나서 장비 죽고 이제 유비 죽는 거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영웅들이 죽잖아요. 약간 동심 파괴 아닙니까? 그렇죠. 동심 파괴죠.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근데 실제 역사에서 어떤 형주 땅을 차지했었던 관우, 왜 거기다 형주의 관우를 혼자 놔뒀냐부터 시작해서 장비는 그렇게 술 좀 끊으라고 했는데 술 좀 끊지 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덧없음을 느끼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은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선 좀 속상하다 이런 느낌을 했었고 그 사천 땅을 가잖아요. 결국에 촉당. 그 한중 아래. 근데 거기가 사실 되게 풍요로운 지방이에요. 가는 길은 정말로 험한 건 맞는데 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삼국지 덕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관광 갔던 사람들이 뭐 잔도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가 왜 천혜의 어떤 당시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새였냐 이런 것들을 지형 구글 지도를 가지고도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그냥 소설에 묘사된 것들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이 땅으로 들어가려면 정말로 굽이굽이 그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 놓은 임시 도로 같은 일단 잔도가 있어요. 그걸 갖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웃긴가? 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천이 우리가 알기로 사천 요리 되게 뭐 매콤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되게 풍요로운 지방이고 좀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안 건데 지난주에 듣고 나서 검색해보고 좀 저도 공부하면서 안 건데 사천 땅의 인구가 한반도 인구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8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 서촉이라고 하는 데는 되게 작은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큰 나라였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국지 옛날에 이제 접해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 깡쌤 해주신 에피소드를 통해서 흥미가 생긴 분들은 현재 지형들을 이제 구글 어스 같은 걸로 보면서 그리고 현재와 당시에 이제 과거를 같이 대조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삼국지 편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리더로서의 능력과 인품 이 두 키워드였습니다.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최고겠죠. 하지만 현실은 최 사장이 항상 주장하듯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조랑 유비 이렇게 딱 나눠지면 그나마 선택이 편하겠지만 또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조조가 인품도 갖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유비도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만 봐도 아직도 이거 게시판 주요 떡밥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게시판 가시면 이걸로 한 몇 년 동안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리더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는 심지어 시대마다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예, 아주 옛날에는 조조가 우위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삼국 연의가 발표되고 하면서 뭐 유비가 인기를 얻고 이러기도 했었는데요. 요즘도 이제 사람들이 지지하는 어떤 그 정당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리더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후보들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쩌면 한 2000년이 지나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선거 시즌, 정치 시즌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로서의 능력과 인품을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정말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누가 진짜 이 대한민국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누가 진짜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어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발 좀
어질면서도 현명하고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집단적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희 꿀벌의 민주주의 편 한번 들어보시라.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도 잘 들었어요. 전 들으면서 그 유비가 대부분의 초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는 걸 듣고 뭘 생각했냐면 약간 한국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이 중국이랑 미국, 일본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세 차이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세가 강한 나라들을 그 한국처럼 좀 규모도 작고 거기에 대항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생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때 처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상황에 대한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클라우제비치가 쓴 전쟁론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그냥 정의는 뭐냐면 강대국이 타국을 전쟁으로 이겨서 승리할 때 압도적으로 그냥 무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때 뭘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가 조조에 비해서는 무능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시작한 거 라인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약소국 세를 점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존할 때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